네, 그 러시아 얘기를 했으니 말인데 이제 눈이 녹고 이른바 해빙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오는 그때 5월 그때 이제 그러면 막 아두반치키 민들레들이 막 피어나고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유혹을 느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어마어마한 유혹을 느끼는데 지금까지 내가 딛고 있었던 이 땅이 실은 땅이 아니라 30cm, 50cm, 60cm 쌓인 얼음 위에 또 쌓인 눈을 내가 걸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식물들이 막 자라거든요. 나무 숲도 엄청 울창하고 막 또 러시아 녹지대가 많으니까 모스크바에 페테르부르크도 그럴 거고 그때 있죠. 막 엄청난 생애 욕구를 느끼면서 동시에 이제 5월, 6월 되면 거의 방학 분위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막 전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혹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야인데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충동을 느낀다 혹은 느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분류를 해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름에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인상적이고 그러면은 이게 뭐야 뭐 때문에 그럴까? 살인은 어떨까?인데요. 자살은 그러한 표출의 일종이다. 일종이며 살인은 다른 형태의 표출이다. 따라서 여름에는 잔인한 범죄와 함께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만 죽이는 게 남도 죽이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계절에는 모든 형태의 정신병도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데요. 과연 그럴까? 실제로 살펴보면 딱히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학도로서 이 책을 읽는다면 지금 저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줄치면서 챕터별로 요약을 하고 아마 이런 책이라면 제가 까르마조프를 몇 주에 걸쳐서 읽듯이 만약에 원문 강도까지 하면은 또 레퍼런스까지 하면은 한 학기 내도록 해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도로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이제 정치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읽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만 이제 찝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자세하게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뭐 때문일까? 열 때문에, 그러니까 따뜻함요. 열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래서 월별 기온과 자살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열심히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하고 시간대를 보거든요. 낮의 길이와 자살률의 관계가 어떠냐. 어느 계절에서나 자살은 대부분 낮에 발생한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해놨는데 이 작가가 그러니까 듀르겜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1871년, 1822년 데이터인데 늦은 아침에서 그럼 뭐 한 10시 오전 이 정도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후니까 한 대충 한 서너 시 정도까지인데 그때 발생한 자살 건수가 375건, 391.9건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새벽이나 밤에 비해서. 그러니까 밤보다 낮에 자살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낮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자수가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름에는 낮이 길잖아요. 낮에 많이 죽으니까. 그래 낮에 많이 죽고 밤에 많이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죽고. 그렇다면 낮이 이런 영향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참 이것도 학자의 그거죠, 그죠? 왜라는 질문을 일단은 던지고 그 왜라는 질문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 설정. 그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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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하기 2는 왜 3대? 4 곱하기 2는 왜 8인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왜가 아니라 뭔가 정치하게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러시아어로 포르미트 할 수 있는 공식화할 수 있는 그 형식을 부여할 수 있는 그게 또 이제 필요한 건데요. 아무나 갖추는 능력이 또한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 문제를 이러저러한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해서 끝까지 탐구하려는 그 노력 이제 그게 필요한데 여기 시간대별로 되게 나눠놨어요. 자 전체 프랑스 그다음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또 나눠보고 요일별로도 해봤는데 이것도 제가 줄을 쳐놨어요. 인상적이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목요일 그러니까 월화수목에 많아요. 금토일에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활동이 많은 때 죽는 거예요. 봄, 여름 따뜻할 때 특히 이제 여름 막 피크로 찍을 때.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떠 있고 우리가 막 사람으로서 동물로서 막 움직여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요일로 봤을 때도 일주일에 일과를 접고 쉬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막 시작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빡 간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비사회적인 요인으로 모방을 꼽는데 이 부분도 되게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모방이라는 게 반드시 또 어떤 지적인 활동만이 아닌데 그거를 또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본보기가 없는 모방은 있을 수 없다.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내는 중심부 없이는 전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방사형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걸 밝히지 않고서는 이 자살 성향이 사회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중심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 신뢰로 드는 게 군에 어떤 초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꾸 죽는 것이야. 군인들이 그 초소를 없앴더니 자살률이 여기서 안 죽는겨. 그 딴 데 가서 죽지도 않고 그냥 안 죽는겨.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병원에 어떤 복도에 어느 지점에서 자꾸만 목 매달아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방형 이른바 이제 자살들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챕터는 넘어왔고요. 네,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 하면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원인하고 그러니까 자살, 사회하고 그 개인,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이게 자살 개인의 불행인데 그 원인을 사회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이기적인 자살, 이타적인 자살, 아노미성 자살 이게 세 개로 나눈다. 이건 이제 저도 어릴 때 읽은 참에 이거는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기적인 자살은 제가 지금 이타적 자살까지 읽다 왔는데 이기적인 자살은 사회와의 끈이 이제 끊어졌다 느낄 때 하는 자살,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타적인 자살은 사회가 강요하는 거예요. 너가 자살해라고 이제 이타적인 자살도 유형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대표적인 예인데 요거를 이제 정치학에 이게 이제 지금 연구자가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당최 뭐 때문에 죽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기적인 거, 이타적인 거, 아노미성 자살. 근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도표를 갖다 놓고 하는데 성별 들어가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죽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두루뭉 소리로 19세기 전반, 19세기 후반이 아니라 1850년에서 1860년 딱 5년 단위로 있죠. 그러니까 이거가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게 19세기에 나온 책이에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범주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학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서 되게 힘든 건데, 빈곤, 금전상의 손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생계형 자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 불화, 애정, 질투, 방탕비행, 이게 가정하고 또 엮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분류했고, 심적 고민, 정신질환을 따로 나눴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심적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정신질환을 갈 수 있으니까. 혹은 이제 정신질환의 원인 중에 뇌의 기능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잖아요. 정신질환이. 옛날에는 몰랐겠지만 머리에 그러니까 어떤 아시는 분이 되게 짜증이 많이 나고 책을 읽어도 옛날 같지 기쁘지 않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심리적인 원인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종양이 생긴 거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를 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데이터니까 그게 확실하진 않는 거죠. 머리에 어떤 뇌에 육체적인 기전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연관되고 그 다음에 가책, 형벌의 두려움 이것도 사실 심적 고민일 것도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상세불명이죠. 기타 및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또 나누는데 정신질환, 종교적 맹신 들어갔어요. 작센이면 독일 쪽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짚어 보니까 자살에 가장 많은 동기를 제공하는 게 이제 정신질환, 심적 고민인 거예요. 종교적 맹신 포함.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자살을 추동하는 동기 중에 심리 이게 많다는 거죠. 정신질환. 그러니까 남성 여성 자살하는 걸 살폈을 때 여자는 심리적이고 내가 정신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적인 자살을 종교와 이렇게 나누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데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보다도 프로이센, 작센, 덴마크 같은 개신교 국가에서 자살이 되게 많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살자가 몇 명 하면 안 돼요. 그쵸? 인구 밀도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인구 몇 명당 100만 명당 평균 자살수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테이즈란 말 좀 쓰면 안 돼. 퍼센테이지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혹시나 이게 종교보다는 다른 문제 아닐까, 민족의 문제 아닐까 해서 스위스를 살펴보는데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프랑스계도 있고 독일계도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인종보다는 민족보다는, 그러니까 국적보다는 종교가 크더라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유대인의 자살입니다. 유대인의 자살 경향은 언제나 개신교보다도 낮다. 그리고 차이는 좀 적지만 가톨릭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가톨릭보다 유대교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 184쪽인데, 유대인은 어디서나 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고, 앞서 관찰한 가톨릭 교도들 역시 대부분의 사회에서 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두 교인 집단의 비교적 낮은 자살률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그런 점에서 찾으려고 하기 쉽다. 주변 사람들의 적대감에 둘러싸인 소수 종교 집단일수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사회 통제와 가혹한 규율을 적용하게 된다. 소수 종교 집단에게 주어진 불확실한 관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항상 남보다 더 올바른 품행을 보여야 했다. 근데 이 뒤늦게의 화법이 굉장히 있죠. 음흉해요. 되게 노회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라는 식의 화법보다는 이런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이렇게 이거 논문 쓰는 학생들이, 이게 지금 번역본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참고하면 좋을 화법들이 되게 많아요. 전형적인 무인칭의 화법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소논문에서는 조금 괜찮은데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종교에 따라서 이거를 얘기를 하다가 쭉 얘기를 하다가 유대인 얘기를 하면서 교육열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네들 이제 그 학교 입학하는 거를 보는데, 김나지움하고 레아슐레, 이 유럽의 독일식이잖아. 이쪽은 이제 인문계고, 레아슐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성화 고교. 그러니까 우리 때는 농고, 상고, 저기 뭐야, 여상, 그 공고, 이제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제 말하는데요. 유대인이 그렇게 적은 인구수로도 압도적으로 많이 입학하는 거예요, 김나지움에.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이 높은 교육열을 보이면서도 자살률이 낮은 것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이유 때문이다. 종교적 소수 집단이 주변의 증오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경쟁에서 뭐예요? 승리하려면 주류 집단을 지식으로 압도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법. 일반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혹은 압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이다. 전부 무인칭 화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복잡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얘네들이 원시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지적이면 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경우 지적인 발전이 자살자 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면, 이는 유대인이 지적 발달의 원인과 의미가 유대인의 지적 발달의 원인과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예외적인 경우임이 분명하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유대인 얘기가 많이 나오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차 해서 다시 보니까 에밀 디르켐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계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문학이나 다른, 이제 제가 러시아 문화 예술을 가르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작가나 혹은 이제 작곡가, 예컨대 차이콥스키 이런 작곡가죠,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샤갈도 마찬가지고 칸딘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유대교입니다. 근데 피가 어떻게 섞였는지 이제 많이 현지화됐기 때문에 외모나 이런 거 봐서는 우리가 차이콥스키를 봤을 때 유대인이다라는 느낌 받지 않거든요. 샤갈은 조금 남아있어요. 코도 이렇게 그렇고. 근데 이 듀르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는 네, 유대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누구야?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도 강이면 뭐면 모든 일정을 다 집어 던지고 자기가 저기 뭐야, 아이만의 저기 재판에 날아갔을 때는 자기도 그만한 어떤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유대인이라서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이제 굉장히 놀라운 책인데, 그 아까 사회적인 타살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 세 개를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늙거나 병든 남자의 자살. 너 이제 골치니까 죽어라. 이거 1번. 2번, 남편이 죽은 경우 여자가 더 오래 살면 안 되니까 죽어라. 그 미망인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잖아. 남편 죽었는데 넌 왜 아직 안 죽고 있어? 미망인 이거고. 세 번째 재미있었어요. 부하들은 왕보다, 족장보다 오래 살면 안 되니까 족장이 죽었으면 너 지금 죽어라, 이건 거예요. 이거 진짜 전형적인 이제 이타적 자살의 예가 되겠죠. 그 밖에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읽어보고 또 시간이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